안녕하세요. 팬더매스에서 수학을 가리키는 김지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도농고 시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은 어땠는지, 그리고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특이한 문항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총평과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고사 대비 전략도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도형의 이동에서부터 유리함수 전까지 출제가 되었고 논술형은 세 문항만 출제되었습니다. 단원별로 문항이 딱 정확히 나눠서 5문제 이렇게 나갔죠. 자, 그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쪽이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앞에서 써드리는 내용 그대로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이 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문항들이 많았었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들이 좀 변별력 있는 문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색깔이 다른 이 문항은 색을 주지 않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같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 문제 외에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문항들이 많았어요. 특히 9번, 그리고 이 14번, 16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단박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서 이 문제의 의도가 이거구나, 이렇게 간결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 두 문제는 18번, 19번 같은 경우는 얘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제 단박에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프리스킬을 가진 학생들한테 유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논술형 마지막 두 문항은 21, 22번이 지금 마지막 논술형 2번, 3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를 나눠서요.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분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이 중에서 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네 문항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형 18번 문제. 딱 보시기에도 이 그래프를 가지고 각각 도형을 파악하고 대칭이동 또는 평이동으로 파악한 다음에 둘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보통 이거 하나만 나오는데 두 개가 나왔죠. 두 문제 같은 한 문제죠.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를 추론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각각 묶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도 이거죠. 이 상황에서 바로 전 단계가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거였을 거예요. 평행이동 전에. 이거 전에는 마이너스를 떼고 이거 전에 이거였겠죠. 추론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을 거고 여기는 평행이동. 자, 그러면 위치를 지금 파악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 봐요. 좀 보실게요. 손이 좀 부족하네. 자, 원래 이 함수가 있었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칭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겠죠. 잠시만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을 시켜야 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옆에 함수도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다 좀 놓고 자, 이 함수는 평행이동 전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전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y축 대칭이동, 평행이동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이 상태에서 y축 대칭이동이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있다가 얘가 y축 대칭이동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평행이동 1만큼 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한 칸이 넓이가 1이니까 4분의 1만큼만 가져가면 되겠죠?
두 문제 같은 한 문제였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이 직선 위에 A, B 두 점이 있어요. 그리고 CD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각형인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자, 일단 이런 문제는 길이의 최소죠. 둘레의 최소니까. 이런 문제는 고정된 점이랑 움직이는 점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CD가 고정돼 있고 AB는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점은 CD의 길이는 계속 일정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AB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2루트 5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2루트 5를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요거를 봤을 때 기울기가 2x잖아요. 그래서 쌤은 요거를 딱 보자마자 직각삼각형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만들어서 얘가 1대2인데 요거를 피타고라스로 정리하면 1대2니까 여기가 루트 5의 비율을 가져야 되거든. 1대2 대 루트 5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딱 2루트 5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2, 4, 2루트 5가 되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 게 B죠. 다시 얘기하면 B를 갖다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A가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각형 ACDB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거든. 근데 이 길이는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8루트 2랑 2루트 5는 고정돼 있고 AC랑 BD의 합의 최소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BD를 갖다가 지금 AC의 합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떨어져 있는 두 직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붙여야지 뭔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켜서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선분을 갖다가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여기다 딱 붙이면 어떨까? B를 갖다가 A 자리에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D도 같이 이동을 할 건데 똑같이 이만큼 평행이동이 된 점을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둘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만 구하면 돼. 이거 더하기 이거는 AC 더하기 B죠. 얘는 다시 얘기해서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A, D1가 같을 거니까 결국 이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직선에 대칭이동시키면 되겠죠. 대칭이동시키면 뭔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직선에 의한 대칭이동이니까 수직이랑 중점 성질 가지고 이 좌표 구할 수 있고 얘를 대칭이동시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요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 D2라고 하면 대칭이동시킨 점을 D2라고 하면 D2에서 요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게 최소일 때 사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되는 건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일직선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난다. 자,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D2의 좌표를 모르는데 얘는 D1을 갖다가 직선에 의한 대칭이동이니까 수직이랑 중점 성질 가지고 이용하면 됩니다. 수직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것과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고 이 중점은요. 두 점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이것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끝납니다.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풀리겠죠. 그래서 D2의 값이 나올 거고요. D2가 숫자가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풀다가 풀기 싫은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난 틀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D2를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는 그냥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14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논술형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 B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기호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대칭차 집합이죠. 대칭차 집합인데 그림을 좀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 대칭차 집합의 빗금친 부분이에요. 빗금친 부분일 건데 그 빗금친 부분에는 2랑 7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합 A랑 B를 확인했을 때 A랑 B가 지금 각각 3이랑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데
대칭 차집합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A랑 B의 교집합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3은 A, B, 집합 A, B 모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3일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가 3이어야 되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경우를 얘가 3일 때와 얘가 3일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 A 값은 0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세 가지 경우로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 가지 경우 중에 뭐 두 개는 모순으로 잘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예상이 되죠. 일단 A가 0일 때를 써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대칭 차집합에 있는 2와 7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지. 그죠? 그리고 0이라는 원소는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순.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2랑 7이 있어야 되는데 B가 7이 되면 되겠구나. 문제가 될 게 없구나. 자, 그러면 A가 3일 때도 보도록 할게요. A가 3일 때는 대입을 해보면 6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얘도 3이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결국 원소가 두 개라는 얘기인데 원소가 세 개여야 되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거밖에 없고 A 플러스 B는 6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술형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합 A가 순서 쌍들의 모임이거든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순서쌍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래프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죠. 그거는 그래프는 이제 점을 나타내니까 이것들을 쭉 순서쌍으로 나열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순서쌍은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림으로 보는 거 표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그 그림은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순서쌍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데 여기서 가조건을 보니까 같은 문자일 때 x가 튀어나오고 나조건은 둘이 교환, 다도 둘이 교환이네. 그죠? 얘랑 교환한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x랑 y에다가 어떤 상수들을 넣어가지고 풀이하시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나오긴 해요. 풀이가 좀 길어질 뿐이지. 자, 근데 쌤은 얘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 문자가 결국 하나로 정리가 돼야지만 문제가 풀리겠네? 그러면 문자가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친구들은 y를 소거하자. 아니면 뭐 x를 소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대입하기보다는 y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풀어보면 y에다가 x를 넣어서 보면 2x. 얘는 x가 되겠죠. 그럼 둘이 자리를 바꾸면 다시 가조건 대입해서 나오겠죠. 여기까지 풀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보자. 이거죠. 차이가 6 정도 나는데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 1x 대입했으니까 2x까지 가보자. 대입했더니 일단은 둘이 교환을 해도 되죠. 다조건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이 둘을 나조건에 의해서 교환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조건에 의해서 교환을 하면 이렇게 나오네. 규칙성을 찾은 것 같아요. 얘 3 곱하기 2 곱하기 x제곱이지. 그렇다면 얘를 2 곱하기 1 곱하기 x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형태가 의심이 되거든. 의심이 되면 단박에 y에다가 nx를 대입해서 확인하면 끝난다. 자, 근데 사실 규칙성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거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차이가 6씩 나는데 얘는 2죠. 6 곱하기 2, 6 곱하기 3이죠. 그럼 봐봐요. 6의 3의 배수, 2의 배수잖아요. 얘가 딱 맞죠. 그래서 x에다가 6 대입하고 끝내면 풀리는 문제다. 자,
자, 근데 난 확인을 하고 싶어. 확인을 하고 싶다면 y에다가 nx를 바로 대입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까지 풀었을 때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은 뭐 3x, 4x, 5x 더 넣어봐야죠. 뭐 넣으면서 이제 규칙이 더 확실하게 보이겠죠. 어쨌든 쌤은 이게 두 번 풀고 이제 단박에 보인 학생은 이 규칙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nx를 넣게 되면 y에다 nx를 넣었으니까 n 플러스 1x, nx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둘이 또 나 조건에 의해서 자리 바꾸고 또 얘랑 다 조건에 의해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얘가 x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서 확정.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형태가 맞으니까 3배, 2배 맞으니까 넣어서 x에다 6을 대입하자. 그래서 36이 나왔다. 자, 여기까지 특이한 문항들을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소폭 상승했죠. 주된 원인으로는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항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일단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작년 기말고사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올해 중간고사 문제들 봤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 기말고사는 그 23학년도 기말고사는요. 선택형 22문항만 출제가 됐고요. 23학년도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전 시험 범위였던 역함수 개념이 자주 활용돼서 한 4문제, 5문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함수 개념을 철저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좀 해석하는 문제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원 시험 범위 단원 특성상 출제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변별력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단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23학년도 기말고사는 이랬고요. 이번 중간고사를 같이 보면 이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승했죠. 복잡한 계산과 충분한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아서 프리스킬을 갖춘 학생들이 시간 배분을 잘 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작년 기말고사와 올해 중간고사를 비춰봤을 때 중간고사 범위였던 함수 개념 철저히 계속 강조했고요. 함수의 그래프랑 관련해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나눠봤습니다. 좀 나열해봤습니다. 방정식의 해 있잖아요. 그거를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항등식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선이랑 같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직선 같은 경우는 뭐 미지수 m이나 k가 있어. 그럼 그걸로 딱 묶어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을 딱 잡고 그 점에다가 직선을 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의 교점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변별력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그런 유사한 결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프리스킬을 충분히 익히셔야 돼요. 얘는 솔직히 시중교재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강사 강의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익히셔야 되고 강의를 통해서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항에 시간을 배분해서 풀이하는 훈련을 그냥 습관화 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은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시간 그렇게 또 어렵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습관화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